복잡한 일은 뒤로 하고 행복해지는 법. 첫째, 점점 더 아름다워져라. 당신의 강점을 찾아보세요. 우리는 응원의 말로 이렇게 타인에게 외친다. 그런데 강점이란 게 대체 뭘까? 현실에 적응하는 힘, 스트레스를 견디는 회복 탄력성,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 도전하고 경쟁하고 성취하는 기술. 사람마다 이 말의 의미를 다르게 생각한다. 나는 한 사람이 지닌 아름다움이 진정한 강점이라고 여긴다. 사소해 보이고 하찮게 느껴지고 별것 아닌 경험도 소중히 다뤄야 한다. 경험을 쌓고 재조합해야 이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자기다움이 완성되는 법이다. 최고가 되는 것보다 유일무이한 개성의 발견과 표현이 더 중요하다. 자신이 대체 불가능한 존재라고 느끼면 자존감은 저절로 높아진다. 나만 할 수 있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라는 믿음은 스스로를 아름다운 사람으로 인식하게 만든다. 표정도 밝아지고 자세도 당당해지니 실제로 더 아름다워진다. 자기다움을 추구하는 사람만이 진정 아름다워질 수 있는 것이다. 외적 아름다움도 중요하다. 인공적이고 억지로 꾸며낸 미가 아니라 자기에게 어울리는 자연스러운 아름다운 말이다. 푸른 하늘의 뭉게구름, 주황빛으로 물든 석양, 초록으로 덮인 동산을 몰입해서 관찰하면 그 대상의 진지한 관심과 애정이 저절로 솟아난다. 아름다움을 목격하면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난다. 미적 체험이 이타심을 키워주는 것이다. 사람은 아름다움을 더 많이 느끼고 살아야 너그럽고 점잖아질 수 있다. 아름다운 미술과 음악을 감상하거나 미적인 경지에 오른 수학 방정식을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 뇌의 안화전두 피질, 전방 대상 피질, 꼬리핵이 활성화된다. 이 부위들은 쾌락 중추라고 불리는 곳이며 낭만적 연애를 할 때 바삐 움직이는 회로다. 뉴런의 관점에서 보면 아름다움에 대한 반응은 사랑에 빠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뜻이다. 아름다움을 제대로 보려면 자신의 눈과 감정이 먼저 아름다워져야 한다. 부정적인 마음, 나쁜 의도, 편견을 품고 아름다움을 발견해낼 수는 없다. 아름다움은 아름다운 사람만 볼 수 있는 것이다. 평범한 일상에서 다른 이들이 느끼지 못하는 비일상적 미를 느끼면 가슴이 설렌다. 우연히 들여다본 타인의 영혼에서 아름다움이 반짝일 때 우리는 전율한다. 이렇게 설레고 전율하는 순간들을 체험할수록 나란 사람도 더 아름답게 변해갈 것이다. 둘째, 심심함을 사랑하기. 일 없는 휴일에는 공허하고 말로 표현하기 힘든 불쾌감이 들어 바쁘게 일할 때가 마음은 오히려 편하다는 사람이 많다.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하는데도 자신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못했다. 한시도 쉬지 않고 뭐라도 해야 직성이 풀리고 편히 쉬면 잘못을 저지르는 것 마냥 초조해했다. 심심함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의 내면에는 자신이 쓸모없어지는 것에 대한 공포가 또아리를 틀고 있었다. 회사나 타인이 자기 가치를 인정해주면 잠시 안도하지만 얼마 못 가 다시 불안해지고 그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자신을 더 쥐어짰다. 불안을 동력 삼아 완벽을 향해 자기 영혼을 채찍질했던 것이다. 세상이 자신에게 요구하는 것을 따르는 데만 익숙해서 시간 여유가 생겨도 스스로를 신나게 만들 줄 모른다. 모든 인류의 문제는 인간이 혼자 방에 조용히 앉아 있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고 말했던 파스칼은
그때 이미 다음 세기에는 심심하게 자기를 내버려 두지 못하는 사람이 늘어날 거란 사실을 알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심심함은 오롯이 나의 영혼이 기뻐할 일을 하라고 마음이 보내는 메시지다. 일과 상관없이 영혼을 살찌울 수 있는 활동이라면 뭐든 좋다. 참신한 아이디어가 번쩍이는 것이면 더 좋다. 한번 들으면 흥얼거리게 되는 곡 하나를 반복해서 들으며 골목길을 걸어보거나 스마트폰으로 별자리를 찾아봐도 좋고, 책장에 꽂힌 책들 중에서 나만의 베스트 10을 꼽아보거나 첫사랑의 기억으로 소설 쓰는 작가가 되어 스토리를 구상해보고 살고 싶은 집의 평면도를 그리고 나중에 해보고 싶은 가게 이름을 미리 짓고 로고도 직접 디자인해 본다. 심심하다고 SNS와 인터넷 뉴스를 쫓아다니고 나면 더 불안해질 테니 이건 금물이다. 그리고 인간이 진정으로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선 간간히 게으름을 피워야 한다는 사실도 잊지 말자. 셋째, 내가 그 사람인 것처럼. 그 사람은 내 마음에 공감할 줄 몰라요. 공감 능력이 아예 없는 것 같아요. 내담자들에게서 자주 듣는 말이다. 공감을 방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은 남보다 우월한 힘이 나에게 있다는 인식이다. 권력을 가졌다는 인식이 타인의 감정을 읽고 해석하는 능력을 손상시킨다. 사회적으로 얻은 힘에 도취되어 자신도 모르게 공감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공감 능력이란 타인의 감정을 상상해보고 그것에 적절한 감정으로 반응하는 힘이다. 내가 그 사람인 것처럼 느끼려고 노력해보자. 상상력을 동원해서 타인의 내면 세계를 자기 마음속에서 재현할 수 있어야 공감의 신경 메커니즘이 활성화된다. 친절과 배려와 겸손 같은 미덕도 자신이 가진 것에서 벗어나 타인의 삶을 적극적으로 상상할 때 실행된다. 넷째, 비관주의의 매력. 예전에 나는 비관주의자 쪽에 더 가까웠다.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으면 왠지 모르게 남들보다 내가 더 똑똑한 것처럼 느껴졌다. 말끝마다 잘 될 거야, 희망을 갖자라고 하면 깊은 성찰 없이 순진하게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처럼 여겨져서 싫었다. 존 스튜어트 밀이 남들이 절망할 때 희망을 갖는 인물이 아니라 남들이 희망에 찰 때 절망하는 인물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현자로 추앙받는다라고 했던 것처럼 말이다. 비관주의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다. 부정적이기 때문에 불행해진다고 믿지만 사실 우리가 우울에 빠지는 건 희망을 갖기 때문이다. 좌절하고 분노에 휩싸이는 원인도 다름 아닌 긍정적 기대 때문이다. 비관적 태도를 가지면 실망스러운 일이 생기더라도 마음만은 덜 아플 수 있다. 무엇보다 비관주의의 진정한 매력은 기쁨을 배가시켜주는 데 있다. 생전에 루게릭병으로 전신마비에 시달렸던 스티븐 호킹 박사에게 한 기자가 물었다. 늘 이렇게 명랑하십니까? 그는 말했다. 21살 때 기대치가 0이 되었습니다. 이후로는 모든 게 보너스였지요. 부정적 태도를 잘 견지하면 성과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된다. 새로운 제안이나 시도에 대해서 나쁜 점을 꼬집어내는 건 누구나 갖고 있는 본성이다. 인간은 위험을 대비하기에 적합한 방식으로 진화해 왔다. 따지고 보면 비관주의자는 이상주의자이기도 하다. 완전 무결성에 대한 열망이 큰 사람일수록 부정적인 요소를 잘 골라내고 그것을 개선하려는 의지도 크다. 비관주의자라면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장애물에 너무 집착하면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어렵다. 미뤄두는 습관을 가진 이들 중에는 비관주의의 함정에 빠져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어차피 안 될 텐데 시작해서 뭐해? 라는 생각에 빠져 동기를 잃는다. 활용할 수 있는 팁 하나. 아이디어를 실행으로 옮길 때 문제점이 너무 많다고 느껴져서 시작할 엄두가 안 나면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50% 정도만 해결한 뒤에 일단 추진해 본다.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다 해결해야만 시작할 수 있다고 여기면 아무것도 못한다. 미리 정해둔 양만큼의 문제에만 집중하고 나머지는 일이 어느 정도 진행된 후에 다시 고민하겠다고 남겨둔다. 일단 시작하고 나면 자연히 해결되는 문제도 있고 처음에는 장애물로 여겨졌던 것이 막상 실행하고 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될 것이다.